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친의 땅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혹해하는 모습이고 윤 의원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당 워크숍에 참석해 자신이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량 목요 정치클럽 대기자. 오늘은 본회의 연기로 여야 대치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국민권익위 발표 이후 의원직 사퇴까지 나온 야당의 부동산 관련 후폭풍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임채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 검열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해 법안을 심사, 수정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야 간 공개 토론 등을 거쳐 법안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보고 설명드리고 또 공개 토론과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는데 논란이 된 고의 중과실 추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비리 보도를 막으려는 흉계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에 따른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권력자가 가짜 뉴스라고 판정하여서 언론 보도를 차단, 삭제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서 추가 보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그런 주장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 여기에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야 3당이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어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대선 예비 후보는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했었죠. 여당은 사퇴쇼다, 야당은 정치인의 결단이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각에서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투기 의혹을 밝히라며 맹공에 나섰는데 당사자인 윤 의원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정권교체 희화화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불사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윤 의원의 초강수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퇴쇼라고 비판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12명의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고했지만 10명이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윤 의원 부친이 단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땅 매입에 한국개발연구원 KDI 내부 정보 이용 의혹까지 나오자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KDI에 근무할 때 부친이 세종시 땅을 매입했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KDI에 근무했고 KDI는 그 무렵 인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연구 영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윤 의원이 KD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이어 사태로 투기 의혹을 덮을 것이 아니라 토지 매입 과정과 자금 조성 과정 등을 상세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도 우연일 수 없다며 내부 정보 의혹을 제기했고 김두관 후보는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의원이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치켜세웠던 국민의힘이 당혹스러워졌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의원의 높은 도덕적 기준에 흠집을 내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며 옹호하고 있지만 대체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우선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고 당사자인 윤 의원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고 여당의 임대차 3법 강행을 반대하며 한 국회 연설이 화제가 됐던 만큼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혹의 사실 여부에 따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한쪽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오늘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당 워크숍 현장을 찾아 당심을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여야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 발표도 잇따랐는데요. 이 소식은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자가격리 중인 김두관 후보를 제외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당 워크숍 현장을 찾은 건데 후보들 저마다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당심을 공략했습니다. 원팀 정신을 잊지 않고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정권 재창출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민주정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적합한 후보가 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 도입과 그린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등을 내건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했고 정세균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대신 인재혁신부를 창설하는 내용의 교육개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가 경제와 민주당의 강한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첫 행선지로는 자신의 고향이자 4선 의원을 지낸 대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준비된 대통령은 유승민뿐입니다. 최재형 후보는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 비전을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등 반시장적인 규제를 재검토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20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혁파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당 선관위가 출범한 가운데 경선룰을 놓고 대선 주자 간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원희룡, 최재형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하태경, 유승민 후보는 확정된 경선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년 한시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고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와 청년 고용 촉진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청년들은 내년에 1년 동안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 소득 기준 중위 100%에 해당하면서
본인 소득 기준이 중위 60% 이하인 15만 4천여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입니다. 또 월 2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고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의 소득 기준도 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은 계약금을 10%에서 5%로 낮추고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청약을 허용하되 거주기간은 6년에서 30년으로 늘렸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늘렸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8구간은 연간 67만 원 지원 수준에서 35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위소득 90%에서 130%에 해당하는 5, 6구간은 최대 3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구간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했습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14만 명의 인건비를 1인당 연간 960만 원 지원합니다. 공공기관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청년 고용 의무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2년 더 연장했습니다. 당정이 마련한 청년 특별 대책이 내년 대선에서 2030 세대의 표심을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종합대책이라며 내년도 전체 예산 비중으로 보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퍼주고 싶습니다. 5, 60대 예산과 비교하면 아직 20, 30대 예산은 우리 청년에 대한 예산은 걸음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년층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편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당정은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됐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는데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대를 고려해서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2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내용은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적시를 금지 행위에 포함하면서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진실을 알려도 범법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안부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셀프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 행위는 성역이라는 뜻이냐며 본인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셀프 특검법을 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법안 철회의 직접적 계기는 윤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이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의 진실을 말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비난 여론을 의식해 법안을 철회했지만 이에 그칠 게 아니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윤미향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들의 질문에 윤미향 보호법이 아닌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반박한 이후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국제의회 연맹의 행동 강령을 토대로 우리 국회를 진단한 뒤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성평등 자문위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역구 의원 공천 시 여성 30% 이상 추천 의무화,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 강령 제정, 성평등 증진을 위한 여성의원 전원회의 구성 등 5가지를 권고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각 당 의원들이 검토해 의견이 모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을 국내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 국격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워크숍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게 될 계기라며 국격 상승의 기회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프랑스는 600명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60명을 싣고 돌아왔고 일본은 500명 정도를 계획했지만 아직 수송을 못한 상태라며 우리나라가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심각한 위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장악력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특정 이념에 따른 몰아주기 채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이제 30일로 미뤄졌는데 이제 처리 시점만 좀 이제 뒤로 늦춰진 것뿐이고 이 개정안 때문에 여전히 그 여야 전국 경색이 불씨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법사위가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는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았는데요. 일단 어제 본회의를 오는 30일로 미루면서 큰 충돌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 여야는 어떤 식으로든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으로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 태세가 전원위원회 대 필리버스터가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또 하나의 여야 대결인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겠다 이런 태세고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이 야당에 제안한 게 전원위원회 소집입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해서 법안을 심사하는 제도인데요. 이 과정에서 수정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야 토론을 통해 다 같이 만들어보자 이건데 국민의힘은 전원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저 상임위 연장에 불과하다.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당의 전략일 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해 전원위가 소집되면 먼저 전원위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을 하고 난 뒤 그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때문에 민주당만으로도 전원위는 소집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이 요청한 필리버스터는 전원위 수정안의 처리가 된 뒤에 이뤄집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고요. 당내에서는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 실익이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뒤인 9월 1일이면 이 국회법상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는 최장 이틀이면 종결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도 병행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이제 반드시 한다 이런 이제 강경한 입장인데 막상 그 당내 대선 주자들 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고요. 네, 이 전국 경색까지 불러올 수 있는 뜨거운 주제인 만큼 민주당 대선 주자들 이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계속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언론이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도 비슷한데요. 언론중재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야당과 언론단체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낙연 후보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언론에 의한 피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언론중재법 철회에 힘을 실었고 정세균, 추미애 후보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반면 박용진 후보는 이번 법 개정이 쇠풀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 사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31일 민주당은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지역별 경선 투표에 돌입하는데요. 대선 주자들 간에도 이 언론중재법 입장이 엇갈리면서 과연 경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언론개혁을 당 지도부에 거듭 주문해왔던 상태고 여기에다 이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이미 일부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여야가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가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또 의구심이 많이 드네요. 네, 우선 정기국회가 1일 개의한다 하더라도 의사 일정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여야가 마주 앉을 수 있을지 그 정기국회 첫 단추부터 난관입니다. 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합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 마지막 문재인 정부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여당은 국정개혁 완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게 분명하고요. 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는데 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겁니다. 특히 그 충돌의 장은 이 추석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대선 주자들 가운데 정부 부처에 몸담았던 후보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여기에다가 현재 현직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는데요. 이 지사는 유일하게 현직이고 또 여권의 대선 지지율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서 경계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계속된 지사 찬스 공격에도 현직 유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 지사가 답변에 나설 이 경기도청 국감은 이른바 이재명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감장에서 자신의 실적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 정면 돌파할 것이다. 이재명 캠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기도청 국감에서도 이 지사가 국회가 지방자치 사무에 감사 권한이 없다며 일부 자치 사무에 관한 국감 자료 제출 등을 거부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이 강한 설전을 벌였는데 올해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입장차 그리고 9월 정기국회 전망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학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6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작전명 미라클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들 중에서도 오늘 특히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소식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현지 조력자들이 무사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습니다.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군 수송기를 타고 도착한 아프간 조력자들. 우리 정부가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목표한 인원 100%를 탈출시키기까지 마치 영화처럼 긴박했던 과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작전명 미라클처럼 기적적인 일이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군용기가 역사상 이렇게 처음으로 먼 거리를 가서 군용기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영토와 영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건 대단히 위기 대응 능력이 돋보였다라는 거고요. 현재 카불 공항 인근에 한 2만여 명의 인원들이 혼잡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도 50명밖에 못 싣고 나갔고 독일도 7명 싣고 나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군용기 접근도 안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걱정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이제 신의 한 수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아프간과 거래 관계에 있던 미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 버스로 이동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그 연락망 같은 것들을 저희는 뭐 잘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버스에 나누어 타고 카불 공항까지 들어오게 되는 현지에서 새로운 방법을 우리 대사관 직원들 중심으로 찾아내고 어떻게 실현이 된 것이죠. 카불 공항의 혼란한 상황과 탈레반의 통제 속에 한데 모이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완벽한 수송 작전의 백미는 집결지를 바꾸고 버스 6대를 이용해서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해 공항까지 진입한 일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치밀한 준비와 촘촘한 비상 연락망 그리고 미군 측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처럼 아프간을 탈출해 한국으로 도착한 이들은 모두 76가족, 총 391명 가운데 절반이 10살 이하의 아이들이었고요. 영유아도 100여 명이나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도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왕복 2만 킬로미터의 기적이 어려움에 처한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아반떼와 함께 완주를입니다. 갑자기 자동차 광고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지난주 금요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대선 행보 핵심 방향으로 내세운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아반떼는요, 자동차가 아닙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라는 뜻인데요. 김 전 부총리는 이 키워드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개혁은 탑다운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안 될 것이다. 정치를 줄입시다. 권력을 나눕시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킵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페북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아반떼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네. 아주 고맙게도 그 말씀을 제가 사용했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 플랫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완주합니다.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꿈꾸는 무리와 함께 대선을 끝까지 완주해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 김 전 부총리는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 구축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아반떼라는 정치 플랫폼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롤모델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처럼 좌도 우도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건데요. 김 전 부총리가 여의도가 아닌 고향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것도 마크롱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싱크탱크에서 시작해서 신당인 전진당을 창당한 마크롱 대통령처럼 자신도 아반떼라는 정치 플랫폼을 원동력으로 해서 앞으로 신당 창당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의 힘을 합쳐준다면 대선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김 전 부총리. 과연 아반떼와의 완주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 먼저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언론 보도가 고의나 중과실로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이제 30일로 이제 미뤄진 상황인데 어제 새벽 4시경에 이제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이제 처리가 되면서 본회의까지 이제 넘어오게 된 상황인데요.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성 위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를 좀 완화한다든가. 네. 이럴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언론 개혁 이렇게 경제 복지 민생하고 직접 관련이 있지 않은 이런 법안은 좀 원칙대로 밀어붙인다. 그래야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수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야당한테 상임위원장을 이제 양보하기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넘겨주기 전에 서둘러서 지금 너무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언론계 전체가 다 반대하고 있고요. 과거에 박정희 독재 시절에 해직됐던 기자들 또 민변 이런 데에서도 이 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 법 개정을 좀 일단 중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두 분 다 그 30년 넘게 언론계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극히 좀 정치적인 문제, 이게 내용에 대해서는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일수록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당사자들 얘기를 좀 충분히 듣고 가급적 여야 합의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온 국민 공감 얻을 수 있고 또 언론에서도 승복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뭐 좀 지금 야당이나 이런 뭐 보수 쪽뿐만 아니라 우리 저 언론 전체 또 우리 국민 중도층 이런 쪽에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언론계에만은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원칙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도 그런 식의 제도 도입이 있다면 그러면 그걸 언론계로 확대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논리적 근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다른 분야와 달리 언론계만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럼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법안 내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정말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자기네들이 언론개혁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정밀하게 다듬어가지고 언론계의 입장도 좀 수용을 해서 뭐 밀어붙일 부분이 있으면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 안에 지금 뭐 사실은 그 권력을 쥐인 사람이 아무래도 뭐 권력을 쥐인 사람이 악용할 소지는 훨씬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그 조항 곳곳에 독소 조항으로 남아 있다. 하는 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글쎄 뭐 제가 보건대는 이제 여권에서는 뭔가 그 임기 말 뭐 그다음에 뭐 이게 아무리 뭐 다음 정권에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언론에서 그 일종의 이제 뭐 주로 문제되는 게 이제 권력형 비리나 뭐 이런 거와 관련한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그 기사를 작성하는데 좀 위협을 가하고자 한다. 저는 이런 의도도 진짜 충분히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 이거는 좀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저는 뭐 언론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가짜 뉴스를 막자는 차원에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막는 방법의 문제죠. 그런 거는 그 언론계에서도 이걸 무조건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 토론을 해보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 근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반대하거나 혹은 이제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당내의 그 강경 지지층을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지도부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언론에 좀 불만이 많아요. 근데 전에 광주에서 그 기억나십니까? 철거 중이던 건물이 쓰러져서 버스를 덮쳤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고향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대표가 돼서 가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유가족도 위로도 좀 하고. 근데 발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버스 본인이 옛날에 택시 노조를 해봐서 아는데 그때 운전한 분이 조금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이라도 밟았으면 좀 이건 참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이제 일부 언론에서 약간 와전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책임을 버스 운전 기사한테 떠밀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언론 참사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집권 여당 대표인 나한테도 이럴진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 대표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수단을 다해서 앞으로 언론 개혁하겠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너무 지금 세게 밀어붙이는 배경에 송영길 대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아니 이게 대선에서 이게 득보다 실이 더 클 것 같은데 지도부가 좀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지경입니다. 자신의 왜곡된 보도로 이제 본인이 피해를 봤던 그런 경험까지도 개인적인 경험까지도 여기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그렇더라도 그 역시 언론 자유를 만약에 여권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강조해왔듯이 정말 그 중요시하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저는 송영길 대표가 개인적 감정을 거기다가 얹어서 이걸 추진하더라도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원래 뭐 언론이 좀 약간은 동네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뜻하고자 하는 거를 언론이 제대로 배려해서 쓰지 않는다. 이런 불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언론이 꼭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거는 저희가 기자 생활 오래 해봤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일부 기자들 중에 그런 기자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언론이라는 게 워낙 폭넓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 중심으로 그걸 해석하고 거기다 가짜뉴스 딱지를 붙인다?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민 사이에서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건 사실인데요. 막상 언론중재법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위헌 논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뭐 위헌 논란이야 이제 뭐 결국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뭐 지금 이제 그 이념적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지금 우리가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효성 문제는 이게 결국은 나중에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제 절차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해서 뭐 민사, 형사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제도예요. 그러니까 징벌을 가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뭐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제 5배까지를 이렇게 늘려놨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또 그 기준도 매출액 기준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오보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매출액이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잘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 매출액인가? 뭐 아니면 뭐 방송 같으면 시청률이라든가 신문 같으면 발행 부수 뭐 이런 거는 합리적인데 매출액이라는 건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 하여튼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죄 형사처벌을 받으면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처벌도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른바 가짜뉴스 또 황색 저널리즘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형사처벌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한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좀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판사 출신 어느 민주당 의원한테 제가 이름까지 차마 못 밝히겠습니다만 물어봤어요. 이 법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판사한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원에서 판사들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좀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판사가 이건 5배,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 꽝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너무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자의적 해석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법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밝힌 게 있습니다. 네,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이 법이 뭐 완벽하다,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안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지만 30일 이제 본 회의에서 여야 충돌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필리버스터 또 민주당은 전원회의 카드로 이제 맞불을 놓은 상황인데 결국 이 30일 본회의 다음 주 이제 월요일입니다. 언론중재법 어떻게 처리가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지금 뭐 필리버스터하고 또 뭐죠? 전원위원회 이런 게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뭐 하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하고요. 지금 대선 경선 치러야 되는데 무슨 필리버스터를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그럼 야당이 대안 입법을 낸 적이 있느냐? 없어요. 야당 의원이 대안은 내 머릿속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요건 민주당이 다 먹고 이 법을 처리해라라고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왜? 내년 3월 대선에서 이기면은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되는 거예요. 언론의 재갈을 지금 물릴 필요가 사실은 속내에는 있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명분이 너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그 언론계 전체하고 여야 정치인 전체하고 약간 대립되는 이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야당의 지금 반발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심드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글쎄, 여기서 야당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당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당이 이걸 왜 그렇게 밀어붙일까 하는 그 의도,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 의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전원위원회도 그 여당이 이제 그 신청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신청한다고 한다면 전원위원회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전원위원회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면 이제 그 결론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30일이면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도 사실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고 보면 이거를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타협점을 모색하든가 아니면 또 다시 좀 연기를 해서 그 여야 간의 협상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그 어떤 제3의 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발제 오셨죠? 네, 어제 사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라는 아주 강수를 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대선에서 변수까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제 불법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 중에서 5명에게 탈당, 1명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 민주당은 처음에는 이제 이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하루가 지나서 절반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리고 이제 윤 의원의 해명과 이제 그 행동에도 좀 여러 가지 의혹이 든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처와 또 민주당과 그 당시의 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최 의원님. 기본적으로 민주당은요. 그때 1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 비례대표 2명만 출당을 하고 10명은 탈당 권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탈당을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탈당계 그중에 5명이 냈는데 처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비례대표 2명만 출당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처리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은 국민에게 공언한 대로 자신 있게 다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양당 제도가 달라서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그렇지 구성을 해서 탈당 권유를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열흘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명이 돼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탈당 권고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 네.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힘의 이 처리가 강력한 처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인들도 이렇게 예고된 그 위기는 대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전에 민주당에서도 10명 가까이 명단이 나온다라고 알려졌었어요. 그 전에 내부 회의를 통해서 좀 의혹이 약하더라도 일단 탈당을 시키자, 탈당 권고를 하자 정치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를 해서 위기를 넘겼고요. 이번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처럼 무조건 이렇게 하면 지금 이준석 지도부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걸러서 억울한 사람은 좀 구제하도록 하자 이렇게 미리 작전을 짜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대로 네. 이제 대처를 잘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건 여당이 잘했다, 야당이 잘했다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은 어제 사퇴 선언 이후에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사퇴 결정을 놓고 여야의 평가나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리신 건데 제 입장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 정말 경제 관련해서 소중한 자산이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퇴까지 하실 일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세종시 스마트 국가 3단이라고 있는 인근에 2016년에 3,300평의 땅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윤희숙 의원은 2016년에 KDI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를 해서 투기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방금 전 들으신 것처럼 김두관 의원이 오늘 윤 의원 부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좀 급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직안 처리가 민주당 손에 달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의원은 민주당이 즐겁게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될까요? 글쎄요. 그걸 근데 본인이 내가 국회의원 더 이상 하는 게 유권자나 국민한테 너무 부끄럽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관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동안 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투기 의혹에 휘말렸는데 내가 국회의원을 하면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공격한 게 명분이 너무 떨어진다. 그만두겠다. 그럼 받아주는 게 맞는 거죠. 그걸 또 정치적으로 따져서 이 사표를 뭐 반려할 것이냐, 통과시킬 것이냐. 이 너무 좀 저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 자체가.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의장이 안건으로 부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뭐 야당이 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걸 뭐 가결시키면 불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좀 낮은 수준의 정치적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가 있죠. 왜 그러냐면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를 민주당이 동의하에 처리하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민주당은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민주당은 왜냐하면 민주당도 똑같이 12명 있고요. 그중에 이제 윤희숙 의원의 경우보다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지금 관련돼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로지 부친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뭐 수사를 받으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하나도 지금 처리가 안 됐단 말이죠. 비례대표 2명 출당한 거 외에는 이제 이런 부담 때문에 선뜻 동의를 못 할 것이다. 의원직 사퇴에 이런 이제 그 주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걸 또 동의를 안 해서 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처리가 안 됐으니까 윤희숙 의원 거를 동의 안 해주는가? 또 이런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저도 뭐 본인이 의원직 사퇴 안 하겠다고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게 도리는 도리죠. 그러나 민주당의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적인 그 위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뜻을 받아서 찬성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되옵니다 해서 말려야 될까요? 이건 너무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상식에 따라 판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네. 이제 본회의 이제 30일에 이제 그 처리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어쨌든 이 부동산 후폭풍이 대선 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이제 관심사가 됐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전체 12명 중에서 5명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빨간불이 켜졌고 어쨌든 대선 주자 전수 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동산 후폭풍이 그 대선 판도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아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캠프에 이제 12명 중에 5명이 있다는 건 윤석열 캠프에 워낙 현역 의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추나무에 정말 뭐 실 걸리듯이 어떤 그 조건을 들이대도 윤석열 캠프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것이고 뭐 윤석열 후보가 그걸 알고서 뭐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상황은 좀 다른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현재 이제 두 분이 이제 캠프에서 떠났고요. 그 세 사람은 이제 현재 처리 과정에 있죠. 근데 그 처리 과정에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에서 계속 끌어안고 있다고 한다면 대선
이제 경선이나 본선 국면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고 다른 캠프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들 부동산 전수조사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동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무슨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어떤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걸 겪게 되겠죠. 아직까지 그런 게 드러난 사실은 없습니다. 네. 이 부동산 투기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출직 공직자인 정치인들, 또 임명직 공직자인 관료들 중에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일반 평범한 국민들도 내 아파트 값 좀 올라서 내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꼭 투기 심리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의원들이 좀 많았다. 이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이 대선판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대선판까지는 같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 예, 저도 이제 언론계에 있는데 굉장히 착잡합니다.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결국 국회에서 법률로 언론을 좀 손을 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 배경에 언론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가 언론을 잘 믿질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일제하고 독재를 찬양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정치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언론이 정치화된 측면도 있어요. 이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언론중재법 통과 여부하고 좀 별도로 우리 언론이 좀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언론 스스로 신뢰 회복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네. 글쎄, 그 신뢰 회복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가만히 그 안을 뜯어보면 안에 조항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으로 본다면 또 너무 모호한 표현, 그다음에 언론계를 위협하는 듯한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악법이라고 봅니다. 개정안을. 그렇기 때문에 과거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현대판 부활 아니냐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은 두 분 다 언론중재법에 관련한 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리고 야당의 부동산 관련 후폭풍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